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박서영 나입니다. 저는 원고 위주로 읽고요. 그 다음에 저는 PPT는 보조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네, 평소 존경하던 작가, 문학평론가, 시인이자 번역가인 분들과 2024년 유형학술재단 번역 심포지엄의 발표자로 참여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정확히 1년 전인 2023년 11월 민음사에서 출간된 에밀리 디킨슨 서간집의 역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번역가로서의 경력은 일천하지만 현대 영미시 연구자로서 좋아하는 시인이 생전에 쓴 편지들을 고르고 우리말로 옮겨 대중서로 출간하게 된 과정, 특히 책 속 역자 후기에는 다 담지 못한 초심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에밀리 디킨슨인데요. 미국의 위대한 시인 에밀리 디킨슨은 미국에서 여전히 비평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탁월한 영향력을 지닌 시인이며 시인의 생애 또한 영화나 TV, 시리즈를 통해 꾸준히 재조명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내 많은 출판사에서도 디킨슨 시선집을 출간하며 이제 에밀리 디킨슨은 한국 독자들에게도 익숙한 이름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디킨슨의 서간이 번역되어 국내에 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디킨슨은 사실 시인뿐 아니라 열정적인 편지 작가였습니다. 일기를 따로 쓰지 않았던 그에게 편지는 단순히 외부와의 소통의 수단을 넘어 내밀한 자아를 표현하는 양식이었고 삶이자 곧 예술이었습니다. 서간 또는 서신이라고 불리는 편지는 광의의 의미에서 문학의 범주에 속하지만 시, 소설, 희곡과 같은 허구적 장르와는 다릅니다. 특정한 수신인을 염두에 두고 쓰인다는 점에서 일기, 전기, 에세이 등 여타 논픽션 산문 장르와도 구분됩니다. 편지는 단순히 신교이든 정보 전달이든 어떠한 목적을 지니고 있고 그 목적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편지는 그것이 쓰이고 읽히는 상황을 둘러싼 맥락이 특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물론 일반 문학 작품도 그것을 탄생시킨 사회문화적 맥락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지만 대개의 경우 작품 자체로 오롯이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독자와 평자 또한 각자의 관점과 해석에 따라 나름의 완결된 의미를 도출하고 그 가치를 주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편지는 발신인과 수신인 사이의 관계, 전달하려는 메시지, 그리고 상황적 맥락이 상호작용하여 형성하는 지도 안에서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미 영어로 된 편지를 번역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해외 결연 아동과 한국의 후원자 사이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이 그것입니다. 아동들이 형형색색의 그림과 함께 각자의 모국어로 쓴 편지를 현재의 편지 봉사자들이 1차적으로 영어로 번역해서 보내오면 그것을 다시 국내 봉사자들이 한국어로 옮겨 원본과 함께 국내 후원자에게 전달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지각색의 사연이 담긴 편지를 번역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바로 수신인의 관점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어떤 아동이 당신의 후원으로 인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으며 당신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잘 전달되도록 편지들을 생생하게, 때로는 과장되게 옮겨 후원이 지속되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의 편지를 번역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특히 생전에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시를 발표하지 않은 어떤 이가 단 한 번이라고 얘기한 건 사실 10편의 시를 발표를 했고 한 편의 편지까지 발표가 됐었는데 대부분 약간 강요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이가 편지에 수백 편의 시를 첨부했다거나 짜투리 시구 혹은 시 한 편으로 종종 내용을 대신했다거나 혹은 애초에 편지글 자체가 산문과 운문의 구분을 무색하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편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디킨슨 서간집은 시인이 작고한 지 8년 만인 1894년에 처음 공개되었고 이후 1958년 그리고 바로 올해인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편집자들에 의해 더욱 보강된 전집 형태로 출간되었습니다. 바로 이 서간 전집의 출판에 힘입어 지난 한 세기 동안 디킨슨에 관한 많은 연구와 관련 저술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사료 삼아 시인의 생애와 관련된 사실을 추려내거나 시인의 편지를 그의 시를 해석하는 실마리로서 참조하거나 또는 편지 스타일의 변화를 추적해 디킨슨의 시적 스타일이 형성되는 과정을 밝혀낸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1300여 편에 이르는 현존하는 시인의 편지를 망라한 서간 전집이 전국 연구자들이 참고하는 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료라면 이 중 극히 일부만을 추출해 민음사의 인문학 클래식 시리즈의 하나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차원의 고민에 직면했습니다. 선별된 19세기 시인의 편지는 21세기 한국의 독자들에게 여전히 호소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했고 편지 한 편 한 편을 시처럼 다루기에는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적 맥락 등 편지의 장르적 특성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디킨슨 편지의 본질적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그것들을 한정된 성격과 제한된 분량의 국내 대중교양서로 절충해낸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유럽의 서간 문화는 17세기 프랑스에서 꽃피운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를 수입한 영국은 장식적인 프랑스 서간 문체를 좀 더 단순하고 절제된 스타일로 발달시켰고 이는 곧 18세기 미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설교문, 일기와 함께 서간은 미국 식민지 시대 문화 발달의 큰 축을 담당했고 당대 문학의 특성이 그러하듯 주로 종교적, 교훈적, 도덕적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미국의 서간 문화는 18세기 후반 미국 우정청이 설립 이후 점진적인 우편 요금 하락, 서비스 지역 확대, 우표 발간 등의 요인에 힘입어 더욱 보편화됩니다. 서간은 19세기 여성 신교 문화 발달에 특히 큰 역할을 했는데요. 사업과 과학의 발전으로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던 시대였지만 여성들은 결혼을 비롯해 여러 억압적 관습과 규범에 여전히 종속되어 있었기에 19세기 교육받은 중산층 여성들에게 서간은 그들만의 친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했습니다. 당시 서간 문화에는 흥미로운 관습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사망하면 그가 생전에 주고받은 편지들을 모두 태워버리는 것이었는데요. 디킨슨이 동생 라비니아에게 남긴 유언 또한 자기가 받아서 모아둔 편지들을 모두 처분해달라는 것이었고 언니의 유언을 충실하게 이행한 동생 덕분에 안타깝게도 디킨슨이 생전에 받은 편지들은 아마 전해지지 않습니다. 디킨슨의 서간집 출간이 그나마 가능했던 것은 디킨슨의 첫 시집과 첫 서간집 편집자였던 토드가 시인의 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와 생전에 서신을 주고받은 이들을 일찌감치 수소문해 그들이 간직하고 있던 시인의 편지들을 불완전하게나마 모은 덕분이었습니다. 디킨슨의 편지는 이러한 당대 서간 문화의 배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디킨슨 서간 선집을 구상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편지의 배열 방식이었습니다. 1958년과 2024년에 발간된 디킨슨 서간 전집이 취한 방식대로 연대 기준으로 편지를 나열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고 명확한 방식이었고 여기에는 시인의 삶의 경험과 생각을 시간 순으로 추적하며 글쓰기 스타일의 변화와 함께 시적 스타일의 형성 과정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아주 일부의 편지만을 출연한 선집으로 기획되었다는 점, 학술적 전문성보다는 대중적 접근성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 무엇보다 독자의 편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정한 맥락에 대한 부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했습니다. 그에 따라 연대 기준 나열 대신 10대 시절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디킨슨의 생애 각 단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6명의 주요 인물을 선정해서 그들에게 쓴 편지들을 묶어 각 장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신인을 기준으로 편지를 묶어 배치할 경우 앞선 장의 인물에게 쓴 마지막 편지보다 다음 장에 쓴 첫 번째 편지가 시간적으로 앞서는 경우가 생겨서 독자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물론 인지했지만 소수에 가까운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갈구했던 시인이 특정 인물과 꾸준하게 긴밀하고도 진솔한 소통을 나눈 과정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리라 판단했습니다. 이 덕분에 각 장마다 수신인에 관한 정보와 시인과의 관계를 소개하는 내용을 수록할 수 있었고 시인의 생애에 익숙하지 않은 국내 독자들에게 때로는 수수께끼 같은 디킨슨의 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편지 배열 방식을 결정한 이후의 단계는 인물 선정과 편지 선별 기준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국내에 처음으로 출간되는 서간집의 역할은 무엇보다 신화가 아닌 실존 인물로서 디킨슨의 개성과 매력을 드러내 그에 대한 더욱 생생하고 입체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많은 독자들에게는 디킨슨에 대해 여전히 신비로운 초월적 은둔자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시인의 편지들을 읽어보면 그가 선택한 은둔의 삶이 사회적 제약의 수능 또는 좌절한 결과라는 그 인식이 편향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간집의 인물과 편지 선별 과정에서도 겉보기에는 수줍고 과묵했으나 스스로를 스페니얼 강아지에 비유할 정도로 주변의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은 사교적이고 다정한 인물임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디킨슨의 시를 읽을 때 독자들이 더 이상 고독한 은둔자적 성향에 경도되기보다는 그 속에 살아있는 디킨슨의 광활한 사유와 비등하는 열정, 예술적 카리스마와 언어적 재능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물론 전기를 통해서도 그녀의 삶과 예술을 들여다볼 수 있겠지만 객관적 관점에서 삼자가 서술한 전기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서간은 그 깊이와 질감에서 분명 독자에게 다른 느낌을 전해줄 것이었으니까요. 10대 시절 디킨슨이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발랄하고 열정적인 소녀였던 사실은
디킨슨은 에머스트 아카데미 재학 시절 가깝게 지낸 친구 어바이어 루트에게 보낸 편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요. 멀리 전학 간 친구를 향한 그리움과 애정을 담아 자신의 시시콜콜한 사정을 천진하게 늘어놓은 긴 분량의 편지들은 사색적이고 함축적인 그의 성년기 편지들과 인상적인 대비를 이룹니다. 어바이에게 보낸 편지들은 전반적으로 안부와 함께 공동체나 지인에 대한 소식을 나누고 학교 생활, 교육, 독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19세기 서강 문화의 전형적인 특성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영적 갈등, 소외의 두려움, 외로움과 슬픔의 감정, 그리고 여러 개의 느낌표로 강조하고자 했던 친구와의 교류에 대한 간절한 갈망 등 10대 디킨슨의 내밀한 감정 고백이 잘 드러나는 편지들을 우선 골랐습니다. 특히 디킨슨의 초기 편지들이 훗날 추후 디킨슨의 시세계의 중심을 이루게 되는 자연, 불멸, 시간, 고통 등의 주제를 배태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 또한 편지의 선별과 번역 과정에서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제가 번역한 내용 일부들을 여기에 좀 가져왔었는데요. 첫 번째 인용 같은 경우에는 계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불멸 이런 키워드들이 드러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인용 같은 경우에는 이 어바이어 루트가 목회자의 딸이었고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는데 그때마다 디킨슨이 좀 괴리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런 영적 갈등을 저 친구에게 솔직하게 드러내기도 했고 세 번째는 저 느낌표에서도 보이시겠지 저 그대로 살렸는데요. 간절하게 친구와의 소통을 갈구했던 그 10대 소녀의 모습도 드러나고 네 번째 인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번역하면서 좀 웃었던 부분인데 어바이아가 자기가 어떤 유명 인사를 만나고 가서 자랑을 하는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불이그스 주지사님 아니까 잘난 체 하지 마 하는 그런 10대 아이의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파서 자기가 이제 집안 살림을 돌봐야 했을 때 그 괴로움 저렇게 절망의 굴레에 갇혀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바이아가 또 관심을 갈구하면서 너의 그 구두나 구렛나룻에 대한 애정 말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남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친구가. 그래서 구두나 구렛나룻 얘기 말고 나에 대한 애정을 좀 표현해달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맨 마지막은 어바이아가 결혼을 하면서 본인 집에 초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24살의 디킨슨이 밖으로 나가는 걸 그때 점차 은둔의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던 때 친구의 그런 초청을 거절하는 그런 내용까지 이렇게 그래서 뭐 아주 일부만 가져오긴 했지만 디킨슨의 좀 내밀한 내면을 드러내는 그런 챕터였습니다. 어바이어 루트 챕터가. 그 다음 인물은 엘리자베스 홀란드인데요. 흔히 성년기 이후 디킨슨에게는 사실상 사회적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여겨지지만 성인이 되어 친분을 쌓은 엘리자베스 홀란드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디킨슨이 여전히 바깥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홀란드 부인과는 멀리 떨어져 살아 서로를 자주 방문하지는 못했으나 서로를 자매라고 부를 정도로 시인과 말년까지 가장 안정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홀란드 부인에게 보낸 디킨슨의 편지에는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주로 소소한 일상에 관한 이야기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소식을 나눈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소함 덕분에 오히려 홀란드 부인과의 교류가 디킨슨의 세계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무기력하게 집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 디킨슨이 실제로는 쉴 새 없이 정원을 가꾸고 병약한 어머니를 챙기고 집안일을 돌보며 틈날 때마다 꽃을 따서 말리고 책을 읽고 편지와 시를 쓰고 수시로 많은 이들에게 감사, 축하, 위로, 안부를 전하며 빵과 케이크를 구워 자주 주변에 선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킨슨의 사회적 고정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많은 평자들이 일조한 바 있는 고립된 울적한 시인의 모습이 아닌 다정하고 인간적이며 살뜰한 친구이자 재능있고 성실한 편지 작가였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홀란드 부인에게 보낸 편지가 서간집에 수록되었습니다. 이 제일 첫 인용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 여행을 갔다 온 내용을 아주 길게 한 두세 페이지에 걸쳐서 디킨슨이 조잘조잘 수다를 펼치는 부분이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도 비록 사회적인 우정을 나눈 인연이지만 여전히 본인이 얼마나 이 홀란드 부인에게 사랑을 받고 싶었는지 또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킨슨 집에는 가정부를 많이 고용하지는 않고 이제 몇 명 있었던 분이 좀 오래 일을 했는데 잠깐 이제 부재 중일 때마다 혹은 뭐 결혼을 해서 다른 집에 가거나 할 때 본인이 일을 맡아야 할 때마다 괴로움을 계속 표현을 했고 생강 쿠키 같은 저런 레시피도 많이 공유를 했고요. 홀란드 부인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지에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홀랜드 부인이 클로버를 따라서 갖다 줬고, 그걸 다 바로 어머니가 또 이어서 돌아가셔서 어머니 그 클로버를 어머니 무덤에 갖다 드리겠다 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사랑했던 말년의 연인이 죽었을 때, 이렇게 그 슬픈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대상이 홀랜드 부인이었습니다. 네. 물론 인물과 편지 성별 그리고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여전히 단계 서양 문화로부터 디킨슨의 편지를 차별화해주는 시인으로서의 디킨슨의 면모를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1958년 디킨슨의 서간지 편찬자인 존스는 디킨슨의 성년기 편지에 대해 가끔 독자들로 하여금 편지가 끝나는 시점과 시가 시작되는 지점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사실 많은 경우 디킨슨의 편지는 곧 시와 다름없었습니다. 디킨슨은 편지를 보낼 때 수백 편에 이르는 자신의 시를 별도의 장으로 첨부했고, 때로는 짜투리 시구를 편지글 속에 끼워 넣기도 하고, 또 어느 때에는 시 한 편으로 편지를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초기 편지들은 이후 디킨슨의 시세계를 형성하는 주요 주제와 모티프를 드러내고 있으며, 디킨슨이 시인으로서의 소명을 자각하기 시작한 20대 후반 이후의 편지들은 디킨슨 시의 스타일적 특징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디킨슨 특유의 응축되고 정제된 문장, 독특한 구문과 리듬, 각종 문학적 장치, 비관습적 구법 등을 의미 전달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살리고자 한 것도 디킨슨 서간의 스타일적 특성과 그 애매하고도 미묘한 여운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2024년 디킨슨 서간 전집의 편집자인 밀러와 미첼도 서문에서 디킨슨의 시와 산문 사이의 유사성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디킨슨에게 시와 산문 두 장르를 창작하는 초기 과정은 유사했을 것이다. 뇌리에 남아있던 은유나 언어의 흐름이 편지의 씨앗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시가 울림을 준 문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디킨슨이 이렇게 교묘하게 시와 편지의 장르 사이 구분을 깨뜨리며 엄격한 관점에서 봤을 때 편지도 시도 아닌 시 편지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서간집 번역 과정에서 특히 주목한 지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킨슨이 평생의 벗 수잔 길버트에게 보낸 편지들은 특히 중요합니다. 네, 이 분이 수잔 길버트, 디킨슨의 평생의 벗이었는데요. 에머스트 아카데미 시절부터 절친했던 친구이자 미래 오빠의 아내가 된, 그리고 우리만이 유일한 시인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산문이라는 상상에 함께 즐거워했던 디킨슨의 예술적 동지였던 수잔은 디킨슨의 지평을 확장해준 중요한 인물입니다. 생전에 시인은 수잔에게 251편의 시를 보냈고, 비록 수잔의 답장은 남아있지 않지만 시인의 편지만 보더라도 수잔이 시인의 시세계를 가장 잘 이해할 인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디킨슨에게 언제나 유용한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날카로운 비평가이자 비공식적 편집자 역할을 했습니다. 수잔에게 보낸 편지들도 좋은 편지들이 많은데요. 여기에서 인용한 시들은 시가 아니고 사실 편지인데 1861년 여름 시인 나이 31세 때 여름에 연속으로 보낸 편지들이라서 이게 하나의 시리즈를 이루고 있는데요. 가장 왼쪽 위에 있는 부분이 처음 보낸 시입니다. 이 시는 디킨슨 대표 시들 중에 하나고요. 뭔가 죽음 이후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절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인데, 두 번째 보낸 시에서 이 연이 독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수가 이 연에 대한 조언을 줬구나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고, 그 밑에 수, 아마 이 시가 더 네 마음에 들 거야 라고 한 저 한 문장으로 수의 영향력이 저 시에서 읽혀지고요. 저 다음에 시가 이제 1년에서는 그냥 되게 작은 바람, 샌들바람, 벌, 귀여운 새, 이렇게 자연이 저 두 번째 편지에서는 거대한 우주적인 관점으로 좀 바뀌게 되는데, 저 부분을 또 수가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연속으로 보는 세 번째 편지에서는 아예 이 연만 다시 써서 이게 더 서늘한 느낌일까? 라고 해서 이 연을 다시 보내는데, 아마 수가 이제 충분히 1년에서 그 서늘한 무덤의 느낌이 이 연에서 이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조언을 줬는지 저렇게 이게 더 서늘한 느낌일까? 하면서 이 연을 다시 쓰고, 뒤에 덧붙이는 말이 네 칭찬은 나에게 도움이 된단다. 그것에 담긴 진실을 내가 알고 그것이 의미하는 걸 내가 짐작하니까 언젠가 내가 너와 오스틴 오빠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멀리 떨어져서 그럼 내가 더 커 보일 테니. 뭔가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유명한 사람, 자신의 이제 올케와 오빠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시인이 되고자 했던 그런 욕망이 어느 정도는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전 길버트와 다른 좋은 편지들도 많지만 이 부분을 가져왔고요. 다음 인물은 세뮤얼 볼스입니다. 세뮤얼 볼스 또한 디킨슨이 시를 써나가는데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는 뉴잉글랜드 지역을 대표하며 각종 진보적 사회개혁 운동을 지지했던 신문 스프링필드 리퍼블리칸의 편집장이자 디킨슨 가족의 지인이었습니다. 볼스에게도 디킨슨은 여러 편의 시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회적으로도 명성을 떨쳤던 인물인 볼스를 동경했던 디킨슨이 그에게 특별한 인정을 받고 싶어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 한 편과 밑에 약간 덧붙인 다른 편지들 중에서도 저 곡을 가져왔는데 저 시도 굉장히 유명한 디킨슨의 시고요. 저 시는 저기에서 도입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성한 옷이는 나의 것, 징표가 없는 아내. 기존의 결혼 관습을 자기가 초월해서 극복해서 나만의 어떤 그런 주체성을 갖겠다 하는 내용으로 보통 저희가 이제 시에서 해석을 하는데요. 이게 볼스에게 보낸 편지라는 맥락에서도 다시 보면 저 시가 좀 다시 읽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특히 디킨슨이 덧붙인 문구를 보면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말해야 했던 것들이에요. 다른 이에게 말하지 않으시겠지요? 명예, 그것은 스스로 가치를 보증하니까. 그래서 이 시가 이렇게 자신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였던 시가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볼스와 디킨슨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 좀 많이 존재하는데요. 단순히 그냥 사회적 인물로서 동경했던 것 이상으로 디킨슨이 남자로서 좋아했다라는 그런 연구자들의 의견도 많이 있고, 당시에 볼스가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디킨슨이 저런 편지를 보낸 거다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킨슨의 성환집을 읽어보면 우리가 시집에서 읽었던 시가 편지의 맥락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새로운 또 의미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좀 저 사뮤엘 볼스를 특히 주목을 했고요. 사실 이번 서간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다름 아닌 디킨슨의 시적 스승이자 사후 디킨슨의 시가 세상의 빛을 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토머스 히긴슨에게 보낸 편지들이 차지합니다. 평소 자신의 시적 재능에 대해 전문적 안목을 지닌 문인의 평가와 조언을 받고 싶어 했던 32세의 디킨슨이 아틀랜틱 먼틀리의 필자였던 히긴슨에게 4편의 시와 함께 보낸 편지는 디킨슨이 시인으로서 세상을 향해 내딛은 첫 발걸음이자 영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평가받는데, 바로 그 중요한 순간과 더불어 이후 그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디킨슨이 시인으로서의 소명을 점차 확신해 나가는 과정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히긴슨에게 보낸 편지들이 특히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디킨슨이 사회와 역사에서 유리된 인물이라는 편견을 반박하기 위해 내세울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1958년 서간 전주의 편집자 존슨은 자신이 직접 총망라한 다채로운 디킨슨의 편지의 특성이나 뉘앙스를 포착하는 데 실패라도 한 듯 디킨슨은 역사 속에 살지 않았으며 과거든 현재든 역사에 대한 어떤 관점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언급했고, 이후 많은 평자들이 그의 말을 정설인 듯 인용하며 디킨슨을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하지만 디킨슨이 동경했던 문인 히긴슨이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여성 참정권과 노예제 폐지를 옹호하는 등 자신의 급진적인 사상을 많은 글을 통해 꾸준히 전파해온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그가 대의를 조차 직접 남북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고 전역했으며 편지에서도 드러나듯 디킨슨이 그 모든 과정을 걱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봤다는 점을 고려하면 디킨슨의 삶이나 사유가 당대 사회 역사적 문제들에 무관심했다는 주장은 지나친 억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디킨슨의 시적 멘토였던 히긴슨이고요. 바로 옆에 조그맣게 첨부한 이미지가 히긴슨이 아틀란틱 먼틀리에 젊은 기고자들에게 띄우는 편지 해서 젊은 작가들을 격려하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보고 디킨슨이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처음으로 지인이 아닌 사람에게, 낯선 이에게 자신의 시 4편과 편지를 동봉하게 되는 걸로 디킨슨이 이제 시의 세계로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인용한 건 그 첫 편지에 보냈던 내용인데요. 솔직하게 자기 시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용 같은 경우에는 히긴슨이 첫 시를 받아보고 굉장히 흥미를 느껴서 시를 좀 더 보내달라. 그래서 이것저것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에 대한 답인데요. 어떻게 처음에 시를 관심을 가지게 되었냐에 대한 내용인데, 저 부분은 디킨슨이 이제 10대 시절에 존경했던 선생님이라든지 친구들이 좀 일찍 죽음을 겪으면서 자신이 그때 엄청나게 큰 혼란을 느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래 지나면서 시가 위로가 됐다라는 그런 자기가 시에 발을 담그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디킨슨이 정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선원은 자기가 직접 북측을 볼 수 없지만 나침판을 활용할 수 있으니 당신이 나의 나침판 지도자가 되어주겠냐라고 이제 신청을 정말 이렇게 구애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편지는 히긴슨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행성의 힘이라고 시작되는 부분은 그 히긴슨이 남북전쟁에 참전한 것을 좀 늦게 알았어요, 디킨슨이.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자기가 엄청나게 큰 혼란을 겪었다는 내용, 그리고 디킨슨이 자주 쓰는 표현이죠. 이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당신이 혹시 불멸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혹시나 전사하게 된다면 그 소식을 누가 나한테 알려주냐, 이렇게 걱정을 표현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건 좀 유명한 내용인데, 디킨슨이 생전에 출간된 시들이 거의 다 반강제적으로 좀 된 거였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게 된 거였었는데, 특히 A Narrow Fellow in the Grass라고 시작되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는 자기가 그냥 지인한테 편지를 줬다가 그게 출간된 경우입니다. 특히 없었던 제목이 생기고 시행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출간이 돼서 디킨슨이 굉장히 좀 좌절을 했는데, 본인이 원해서 출간한 것도 아니고 시가 많이 편집이 됐기 때문에. 특히 히긴슨이 그 시를 보고 자신한테 실망을 할까봐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막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서간집의 가장 마지막 장은 디킨슨의 말년의 연인이었던 18세 연상의 로드 판사에게 보낸 편지들로 장식했습니다. 시인의 나이 50대 전후로 쓰인 격정적이고 절절한 연서는 로드 판사 측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디킨슨이 주로 미리 연습을 삼아 써본 것으로 추정되는 초고 형태로 남아있다가 시인의 사후 다른 시들과 함께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들은 비록 완성된 서신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나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시인의 새로운 면모를 국내 독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내용을 몇 줄만 읽어봐도 저희가 이제 흔히 인식하는 디킨슨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어떻게 디킨슨이 저런 편지를 쓸 수 있지 하는 그런, 어떤 독자는 경악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내용들, 디킨슨이 50대 넘어서 쓴 연애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흥미롭습니다. 추측스럽기도 한 느낌도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온전히 역자의 몫으로 주어진 서간집의 기획, 번역, 선별, 번역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러한 큰 의도를 가지고 선별하다 보니 위 언급된 인물이 아닌 이들에게 보낸 편지들이나 혹은 불량상 이유로 인해 담지 못한 편지들에 대한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올 초 미국에서 반세기 만에 결정판이라는 홍보 문구를 새롭게 달고 발간된 디킨슨 서간 전집의 편집자들은 다양한 인터뷰에서 이 책이 디킨슨이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은둔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2년 전 제가 국내 디킨슨 서간집 편협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 중점을 두었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물론 디킨슨의 많은 편지는 여전히 그녀를 점차 집에만 머물게 했던 은둔적 성향, 정신쇠약, 건강악화, 대인 기피, 우울증 등의 징후를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킨슨의 사유와 상상력은 언제나 집 밖의 더 넓은 세계를 향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안에 스스로를 가진 억압받은 여성으로서의 면모만을 강조하는 것은 자유분방한 상상력과 무한한 창의적 에너지를 지닌 시인으로서 디킨슨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방해합니다. 또한 초월적이고 위대한 시인의 모습에만 집중하는 나머지 그녀의 삶을 구성하는 보잘것없는 순간들과 사소한 단상들, 심지어는 친구에게 관심을 졸라대는 명랑하면서도 하찮은 면모들을 강구하는 것 또한 그녀의 실체적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히긴슨에게 보낸 편지 중에 있습니다. 편지는 제게 언제나 불면처럼 느껴져요. 그것은 육체를 가진 친구 없이 마음만 홀로 있으니까요. 우리의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태도와 억양됨 덕분에 혼자 걸으며 드는 생각에도 유령과 같은 힘이 깃드는 것 같아요. 디킨슨이 항상 불멸, 죽음, 마음, 정신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집착을 했었는데 디킨슨에게 편지가 즉 불멸이었습니다. 편지 때문에 디킨슨이 여전히 저희에게도 불멸의 존재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많은 한계와 부족한 점을 태생적으로 안고 태어났지만 이번 국내 서간집 발간을 계기로 디킨슨이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시인으로서 좀 더 온전히 그리고 풍성하게 인식되기를, 그리고 국내에 출간된 다양한 디킨슨 시집만큼이나 다양한 서간집도 출간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